네, 안녕하십니까. 송도세정에서 포스코고 수학을 담당하게 될 최오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부모님들께 이제 설명에 온라인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씩 볼 건데, 저에 대한 설명을 일단 제외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니까 이제 포스코고 처음에 수학 특징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방학 때 지금 1, 2월에 그 수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텐데, 지금 포스코 먼저 보시면은 일단 11기잖아요.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11기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공수 1과 여기 마우스 보이시나요? 공수 1하고 공수 2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과정 바뀌기 전인 수학상, 수학하를 1, 2학년에 나눠서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특징의 변화는 없다. 다만 내용증에 있어서 단원의 이제 이동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1학년들이 대비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는 크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 뭐 등급제에 의해서는 뭐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긴 하지만 공부해야 될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시면은 이제 포스코 특징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보시면 부교재 높은 연계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까지 고쟁이나 올림포스를 많이 써왔고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다른 교재를 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학교 들어가 봐야 이제 부교재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되겠지만, 일단 엄청 쉬운 문제집을 부교재로 쓰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부교재를 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입문 교재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연도별로 살펴보시면은, 자, 부교재 연계율은 80% 이상이 이제 연계가 돼요. 예를 들어 20문제라고 보시면은 80%면 16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4문제 정도가 연계가 안 된다는 건데, 그 연계가 안 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1, 2, 3, 뭐, 단답형, 서술형 맨 앞에 있는 문항들일 거니까, 그거를 제외하거나, 또는 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솔직히 문항수로 보더라도 한 3, 4문항 제외하고는 싹 다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는 2024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쟁이를 썼고요. 이제 올해 11기가 쓸 교재가 뭘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다녀오셨을 때, 학교 설명회요. 학교 설명회 가셨을 때 아마 올림포스 아니면 이제 고쟁이를 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뭐 예측은 할 수 있으나 확정적인 거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방학 때는 저희가 고쟁이를 쓸 겁니다. 근데 쌤 고쟁이가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쟁이이더라도 지금 방학 때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내신 대비랑 크게 관련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업할 때 고쟁이를 부교재로 쓰겠다라는 말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 어떻게 부교재가 될지는 이제 결정이 돼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 연계율이 80% 정도는 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죠.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니까 많이 반복하면 되지 않냐.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그게 됐으면 포고 시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진 않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해야 되고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것들일 거니까 그거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부교에서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부교재에서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왜 어려워할까? 왜 시험장 가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대로는 아닌데, 그 문제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왜 못 풀까? 자, 대부분의 현실은 이래서 그렇죠. 대부분 개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겠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반복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기억에서 삭제되면, 뭐 삭제된다고 해서 뭐 몇 주 동안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뭐 포고의 현실상 이제 눈 뜨면 이제 조별 과제가 떨어질 거고 눈 뜨면 수행 평가를 본다고 하니 정말로 해야 될 활동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공부해야 될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무너졌다면 분명히 수학을 한 며칠 정도는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 부교재가 나온다고 하니까 부교재에서 열심히 풀 텐데,
자, 그럼에도 왜 안 될까? 왜 기억에서 삭제가 될까? 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활동도 많고요. 그다음 수학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우리의 뇌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모든 유형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워서 푼다? 그건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어머니?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복의 학습을 하는 것이 의존도를 높여요. 내 기억에 대한.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이구,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오히려 기억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본질을 키우기 위해서, 본질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무엇을 했니? 라고 하면 쉽게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고쟁이를, 만약에 부교재가 고쟁이라고 할게요. 그럼 고쟁이를 반복해서 많이 풀고 유형별 학습은 할 수 있었겠지만 고쟁이 안 나온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변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풀 건데요? 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억에 의존해서는 포고에서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변형되는데요, 선생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낯설고 복잡하게, 근데 특히 수식을 낯설고 복잡하게 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50분 내에 20분을 푼다? 가능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고 분명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입장에서 엄청 어려웠다고 느낄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 엄청 빠듯해서 그럴 거예요. 특히 경우의 수 파트가 나오고 함수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분명 문제에서 세다가 시간 봤을 때 엄청 시간이 확 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복잡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막상 시간을 많이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은 50분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못 푸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가 문제거든요. 자, 부교재가 연계율이 높다고 해도 지금 문제 그 PPT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항들의 70% 이상이 부교재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항의 70%라는 건 연계율이 아까 80%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70% 이상이 변형된다는 것,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는 건 뭐 대부분 문제가 어렵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20문제가 벅차다. 그리고 그 벅찬 그 정도가 그냥 단순히 어렵다가 아니라 낯설고 복잡해진다. 그러면 부교재를 많이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삭제되면 어려울 거고, 기억에 삭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처음 보는 수식이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억의 의존도를 높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 변형이면 저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포고, 뭐 예를 들어 부교재가 고쟁이면 고쟁이 진짜 연락에 풀면 됩니다. 어머니 10번 20번 막 미친 듯이 풀어 제끼고요. 그 다음에 변형 모의고사 많이 풀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어차피 거기 안에서 나올 거고요. 전 적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단 말이죠. 자, 단순히 숫자 변형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자체는 원래 문제 자체가 풀이가 길거나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자, 그럼 단순히 숫자 변형이 아닌 것들은 조건을 아예 바꿔버려요. 어떤 식으로? 아까 위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낯설고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난이도 올라가겠죠? 그럼 시험장에서 식은땀이 흐를 거예요. 시계를 계속 보겠죠? 근데 보통 시계도 안 봐요. 그냥 푸는데 바쁘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 높아질 거고 시간 관리가 관건일 거예요. 근데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긴 한데 뭐 포고 간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것들이. 당연히 난이도 높아짐에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 관리 당연히 하셔야죠. 모의고사에서는 쌤 100분이라서 제가 여유롭게 푸는데요. 제가 내신은 50분이라서 잘 못 풀어요. 이러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착각이에요. 자, 고1, 2 모의고사는요. 고1 성적에서 곱하기 4나 곱하기 5를 하셔야 실제 고3 때 나의 위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받았다. 고1 모의고사에서 곱하기 5를 하시면 그거 3등급 후반으로 내려가요. 3등은 중후반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실제 나의 성적은. 물론 진짜 0.0 몇 프로에 들어서 1등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 들어가면 정말로 성적이 좋은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절대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뭐 겁주자 이게 아니고요.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나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고2, 고3 올라갔더니 모의고사 봤더니 시간이 막 부족해요.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그럼 나 왜 이렇게 잘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고1 때 실질적인 그 성적의 의미를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를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낯설고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봐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하나씩 들고 왔어요. 문제를 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복잡하게 됐냐를 볼게요. 자, 지금 보통 여기에는 여기 지수에 2 또는 3이 와요. 즉 제곱이나 세제곱이 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시중 참고서나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4차, 5차 이렇게 차수가 복잡하게 돼 있고요. 지금 보기도 보셔도 문제 풀기가 까다롭게 돼 있어요. 제가 넘어가셔도 수식이 길죠. 그러니까 낯설고 복잡해졌다라는 거에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엄청 길고요. 길어요. 갑자기 1부터 세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6, 8, 10 가다가 여기에만 2가 곱해져 있어요. 뭔가 의미가 다르다는 의미일 거거든요. 여기 보셔도 엄청 뭐가 많습니다. 복잡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부재가 연계율이 높은 건 알겠어요. 근데 난이도가 높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시험장에서 직접 풀어서 맞출 수 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숫자 변형이면 그냥 풀이 외워서 풀 수 있는데 바뀌면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거기다가 50분의 1 다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요소예요.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부교재에서 연계율이 높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반복해서 열심히 한다? 그것만으론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 애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자, 항상 수학을 평가할 때는요, 이렇게 평가 요소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교육 과정 자체를 만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이제 평가원에서 만든 해설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항상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을 나눠서 아이들에게 출제합니다. 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내용 영역이 있고요. 말 그대로 교과 개념이고요. 수학적 개념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즉, 우리 아이들과 항상 반복해서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요. 근데 옆에 행동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내용 영역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행동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너무 어때요? 추상적이라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노란색 공부해야죠. 근데 얘는 교과서에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집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행동 영역,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되냐? 뭐 이러한 가볍게 생각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자, 노란색 부분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성적을 향상하는 데 기본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공부하는 그런 지식, 정보들이에요. 어머님들이 유튜브를 보고 요리법을 하나 얻었어요. 뭐 백종원 아저씨가 뭐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를 했어요. 그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맛있겠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 정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게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네요.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청록색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너는 요리할 때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될까? 그때 불을 어떻게 조절해야 더 맛있게 될까? 등등의 내용을 내가 몸속으로 익히고 있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의 실력과 지식은 서로 동반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지식, 정보로서의 수학적 개념만 공부하고 반복해서 기억하려는데 너무 의존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그것들을 이제 의문점을 15살부터 그걸 계속 왜 저렇게 공부해야 되지? 왜 이런 거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 팜플렛 맨 앞에 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15살부터 이 강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많이 축적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행동 영역, 여기가 성적 향상을 하는 아이들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현실은 노란색만 하니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화된 파트는 여기 초록색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시험장에서 노란색과 초록색을 둘 다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노란색만 계속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반쪽짜리로 공부를 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포고에서도 난이도를 높이는 이유가 이 행동 영역에 대한 걸 아이들한테 묻고 싶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걸 준비 안 하면은 성적 향상이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서술되어 있는 것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그 교육기관에서 발췌된 거고요. 그 학습 안내서에 다 적혀 있어요. 그때 이제 대부분 다 그냥 하나하나 다 읽거나 말할 건 아니고요. 핵심만 하나 볼게요. 자, 계산 능력이라고 하면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통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을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문제 지금 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적혀 있어요. 확대되나? 여기 주어진 수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풀이 절차에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오해하세요. 이거 유형별 풀이라고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수학에서 푸는 사고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사고방식은 풀이법과는 달라요. 어머니. 풀이법은 이걸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이요. 생각하는 그 방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렌이 울리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위급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면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상황을 대처해야 돼 라는 이러한 사이클의 상황 대처 능력은 이제 풀이법과는 다르잖아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전형적인 풀이 절차를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계산 능력이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문제 풀 때. 쌤 개념을 몰라서 못 풀겠어요. 그런 친구는 포고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쌤 식이 너무 복잡해서 식을 못 풀겠어요. 아니, 복잡하면 간단히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근데 아이들이 간단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계산이 식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못했어요. 계산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서 건들지 못했다. 또는 문제 풀 때 잘 안 되더라.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 진도 빼면서 유형별 문제풀이 하는 거 말고 문제 반복해서 많이 푸는 거 말고 도대체 어떻게 복잡한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지 그거 공부했어? 뭐 이 개념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말고 식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간단히 할 수 있는지 그거 공부한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과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답하겠죠. 일단은 몇 번 풀어봤니? 쌤 몇 번 풀어봤어? 어떤 문제지 풀었어? 몇 바퀴 돌려봤어? 대답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쓸데없는 거면 대답 못해도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항상 질문하는 건 저 흰색 위에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이렇게 너 식 간단하는 연습해야지. 너 식을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고 있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한다는 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실질적인 공부를 안 했단 소리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의문이고 그거를 제가 특화시켜 주려고 이제 방학 때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보고를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해 능력. 자, 여기 보시면은 수학적 용어, 기호, 그래프를 의미를 알고 성질을 적용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수학적으로 표현해야만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밑에 수학적 표현을 다르게 바꿀 수 있냐. 아니 선생님 이런 거 그냥 문제 풀면 되지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걸 못해서 고난도를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거나 상담을 받다 보면 우리 아이 쌤 고쟁이 부교재에서 C단계를 못 풀어요. 쌤 C단계를 못 풀어요. 그럼 B까지 풀 수 있다는 말은 개념을 모른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C 문제들이 막히는 이유는 어려워서일 거고, 그럼 어려운 문제와 어렵지 않은 문제는 뭔가 묻는 게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영역에 대해서 연습할 필요가 아주 매우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쌤,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걸 물으려고 문제를 출제한 건데 그걸 제가 설명해 줘 버리면 그 문제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처음 보는 수식이 나왔어. 그럼 넌 그걸 어떻게 해야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항상 모르는 게 나오면 안 풀겠네요. 근데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포스코에서는 낯설고 복잡하게 준다고. 그럼 낯설다.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문제 다 틀리겠네요. 그럼 1등급 못 받는데요. 2등급도 안 될 텐데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매우 반복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닐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문제에 주어진 식을 해설지에 전 이렇게 바꾸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바꿔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아까 이해 능력에 적혀 있었잖아요.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능력. 수학적으로 표현된 것을 다르게 바꾸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묻기 위해서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선생님들이? 수학적으로 너가 바꿔봐. 나는 이렇게 좁을 텐데 너가 문제를 풀기 위해선 B라고 하는 형태로 수학적 표현을 바꿔야 할 거야. 그러면 바꿔야만 고쟁이에서 봤던 그 표현이 보일 거야. 그냥 고쟁이는 그냥 부교재의 대표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부교재가 고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월 가을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못하는 건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넌 어떻게 공부하니? 1단원에서 다항식, 공수원 1단원에서 다항식, 거기서 너가 수학적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 나머지 정리가 제일 어렵다고 얘들이 얘기하죠. 그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니? 식을 못 세워서요. 수학적 표현을 다르게 바꾸질 못해서요. 그 수식의 의미를 몰라서요. 그러니까 이해 능력이 제대로 배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적혀있는 개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한다. 이거 모르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우리 아이가 건드려줘야 되는 거고,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약한 고리가 어느 부분인지를 지금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결 능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이상의 관련성을 연결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연결짓고 두 가지 이상의 문제 해결법이 겹쳐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라서, 자, 이렇게 묻겠죠, 아이들이. 문제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 못하겠어요. 아니면 쌤,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을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게 해설지에 적혀 있는데, 저는 이 개념을 떠올리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럼 너가 이 개념을 떠올리기 위해선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 어떤 문장을 봤길래 이 개념을 떠올렸니? 그럼 거꾸로 개념 공부할 때, 이 개념은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된단다까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개념의 정의, 그다음에 문제풀이, 유형별 풀이만 외우니까 이게 어떻게 출제되고, 그럼 거꾸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이걸 통째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아요,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오전부터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길게 호흡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급급해요. 빨리 풀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빨리 문제를 못 풀면 아예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 능력,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하기. 그럼 관찰하기, 아까 그 계산 능력에 또는 이해 능력과 마찬가지겠죠. 주어진 수식을 잘 관찰해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려면 관찰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 관찰 안 해요. 문제 읽고 내가 어떻게 풀었더라? 이 문제 어디서 봤더라? 기억에서 또 찾고 있죠. 그럼 이 문제 풀어야지 왜 기억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 문제 풀 게 아니라 이 문제 풀어야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적 습관이 많이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 나열하기. 나열하다 보면 애들이 당연히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진짜 일일이 다 풀어야 돼요. 그럼 그 말은 그 문제를 왜 세야 되는지 납득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자, 세야 된다라는 문제의 특징은 정확하게 문제의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세라,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표현이 나와요. 자연수나 정수, 순서상. 그럼 그 단어가 나왔음에도 진짜 쌤 이거 세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는 소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문제를 안 읽고 있거나. 포고에서는 최소한 3-4문제는 무조건 3개끔 나와요. 모든 기출문제 다 뜯어보시면 정수,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 세라는 문제 최소 3-4문제는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세고 넘어간다? 그럼 3문제, 4문제 틀리면 이미 등급은 못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풀었을 때 쌤 아깝게 실수했어요. 답이 9인데 제가 10개를 셌거든요. 아, 하나를 잘못 셌어요. 아, 뭘 잘못 셉니까? 답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부분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합니다. 아, 쌤 실수니까요. 다음에 잘 셀게요. How? 어떻게? 그럼 잘 세기 위해선 실수 없이 빠뜨리지 않고 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빠뜨리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실수를 없이 셀지, 그거에 대한 고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해야 될 능력들이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개밖에 없어요. 자, 부교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은 확실해요. 근데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를 반복 열심히가 아니라 거기 수학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그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을 부교재로 써먹자라는 거예요. 자, 수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 수능에서 EBS 연계가 된다고 해서 EBS 달달달 외운다고 고득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포고에서는 부교재 나온다고 해서 부교재를 열심히 돌린다? 그냥 수능 대비를 위해서 EBS만 푸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밑에 거예요. 수학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네.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만 그 실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즉 개념에 있어서도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그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요. 아까 이해 능력의 수식을 이해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단원에서 나오는 낯선 표현들을 계속 갖다 놓고 이 수식을 너가 이해한 대로 해석해봐. 이거 해석해봐. 이거 해석해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싶어요. 그럼 2가지 이상의 개념을 합친 그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계산 능력. 뭐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식이 복잡하게 준 다음에 이걸 간단히 하면 바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줘서 식을 간단히 해봐.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식 간단히 해봐. 이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영역별로 원하는 그런 그 패턴과 그 다음에 훈련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돌린다?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진도는 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어려울 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학에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정규반 3월 이후에 정규반처럼 토일 주말에 깔고 싶어요. 근데 주말에 깔았을 때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저걸 훈련하기에는. 그리고 아이들이 집 가서 그러면 쌤 숙제를 많이 주셔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애들도 낯설 텐데 그 방식들이 집에서 혼자 한다고 체계적으로 체화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포고 졸업생들 클리닉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왜냐면 자기가 다닐 학교의 선배들이 질문을 받아주고 상담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좋겠죠. 그 안정감 속에서 계속 끼고 수업에 했던 바로만 푸는 방법을 연습할 거예요. 왜냐면 수업 때 했던 방식대로 체화를 해야만 그게 아이들이 익숙하게 될 거고, 그게 그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들이 될 거라서 정말 맞아서도 맞다고 해서 절대 동그라미 치지 않을 거예요. 배운 대로 풀었는가를 관점으로 볼 거예요. 과제도요. 우리 애 다 맞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풀어놨어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쌤이 수업에 들을 땐 이해가 됐는데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라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풀었어요. 그런 건 최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설령 대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가외를 받는다 쳐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습득하려고 해라, 이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게 없으면 그 선생님들한테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앉혀놓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를 체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쌤과 함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학원에 와서 한다는 건 저가 가르치는 방식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엔 그걸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3월 이후엔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고에서 성적을 높일 수 있다. 또는 포고에서 나중에 할 거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학이 너무 걱정이다. 그럼 무조건 보내셔야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고집이 세요. 자, 무지성 행동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애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맞췄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그래프 그렸어? 대답을 못해요. 그냥요. 라고 하거나, 이렇게 풀었던 거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풀던 것 같던데요. 결국 다 기억에 더듬더듬해서 의존해서 푸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포고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복잡하고 낯설하게 준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외운 거 무조건 입력된 대로 무조건 출력되지 않아요. 어머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방금 한 것도 솔직히 입에 뭐가 맴도는데 알 것 같은데 자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당황스럽거나 짜증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시험장 가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진짜 기억에 의존해서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다시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능력 배양 없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목표 없이 그냥 반복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이 의미가 있으려면 전략과 행동 영역에 대한 반복 훈련을 하셔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포고에서는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들을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리는 문제 아니잖아. 너 왜 그래프 그렸어? 선생님 그랬던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 문제에 그래프 그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선생님 그래프 그리란 말은 원래 문제 없는데요. 맞아요. 그 출제 의도가 담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손을 들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칠게요. 근데 저는 손을 들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저의 패턴을 아는 어머님들이라면 제가 손 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쟤 거짓말한다. 알 수 있잖아요. 맹목 제가 대놓고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 안에서도 출제 의도가 담겨있는 패턴과 단어와 문장은 몇 개 없어요. 고3까지 단어컨대 20개가 안 됩니다. 그럼 그 20개가 안 되는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다 보니까 그래프를 왜 그려? 그냥 그렸던 것 같아서 그리면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아주 근거도 없이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한다는 건 진짜 성적표 보면서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포고의 특징이라서 절대 반복 훈련 그냥 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거. 이거는 이거 공개 영상이라 별로 이거 영업 비밀이라서 잘 말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럴 정도로 그냥 기출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동에 자사고 전담은 아니고 어쨌든 그 한가롱고를 대비할 때도 이제 교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그 선생님들마다의 특징을 분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 출제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학원에선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시험에 출제됐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만 맞췄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학교 기출 분석 근데 그건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학교라는 뭔가의 뭐 건물이 움직여서 막 갑자기 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특히 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국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보통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학년별로 분석을 해도 충분히 그게 맞거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특징이 항상 일관되거나.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학년에 따라. 아니면은 뭐 솔직히 중간과 기말의 패턴도 완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객관식의 수나 전체 문항 수나 단답형 그다음 개수, 뭐 서술형 개수, 문제의 출제 원리. 왜냐면 그때 학년별로 부교재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교재에서 어떤 단원을 많이 냈지? 그럼 그 문제들을 갖고 올 때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변형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분류했을 때 여기 크게 보면 한 네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들자면, 물론 이거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대놓고 다 적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11기가 25학년도에 1학년이 됐죠. 그때 수학 선생님을 봤는데 작년에도 고1을 맡으셨대요. 그러면 여기 24년도 고1 시험 패턴은 A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머님들께 그냥 간략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A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이번에는 내년에 다르게 내볼까?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인지라 항상 자기만의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1기가 작년 고1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A형의 시험지를 더 많이 분석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고1 시험지, 그 다음 재작년 고2 시험지. 선생님 고2는 다른 거 배우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보겠다가 아니라 객관식이 몇 개 나올지, 단답형으로 나올지 서술형으로 나올지. 왜냐면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서술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답형으로 나오면 문제를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선생님마다 다를 거거든요. 아니면 단원이 어떤 단원에 좀 더 비중을 주는지. 뭐 특정 단원은 아니더라도 이 쌤은 그래프를 워낙 좋아해. 이 쌤은 그래프를 줄 때 자꾸 도형하고 연계시켜. 이 쌤은 수식 계산을 너무 좋아하네. 이러한 패턴이 분명 나눠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학년 시험지에서 보겠다는 거고요. 자, 21년엔 고3 시험지가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3 시험지를 볼 거예요. 물론 내용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3은 특히 약간 EBS 문항들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경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선생님들에 따라 출제 패턴에 따라 기출문제를 다 분류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적중률이 높으면 뭐 하겠어요, 어머니? 애가 맞춰와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능력 배양과 그런 훈련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저의 몫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 페이지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